이번 시간의 학습 내용과 목표를 확인하신 후 학습을 시작하세요. 예, 지금 크게 회로는 디지털 회로하고 아날로그 회로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디지털 회로하고 아날로그 회로는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크게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다만 이제 아날로그 회로에서 우리가 배우는 과목은 크게 이제 회로 이론이라는 과목하고 본 강좌인 전자 회로를 배우는데, 두 개의 차이는, 일단 그 회로 이론은 크게 수동 소자로 구성된 회로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겁니다. 수동 소자라는 거는 저항하고 L 인덕터 그리고 C 커패시터로 구성된 회로로, 이 회로 이론을 배우는 목적은 우리 전기 계통이나 이런 구성 자체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 구성이 RLC로 구성돼서 모델링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분석하는 어떤 이론을 배우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그 외에 RLC로 구성된 응용 회로를 설계할 때 필요한 지식을 배우는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 강좌의 전자 회로는 기본 이제 회로 이론과 차이가 나는 거는 RLC 수동 소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자인 능동 소자가 같이 결합된 회로로 구성된 회로의 해석과 분석을 배우는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소자, 능동 소자는 다이오드, 그리고 트랜지스타, FET 등등의 반도체 소자를 얘기하는 거고, 능동 소자하고 수동 소자의 차이점은, 능동 소자는 조절이 가능하다. 부하의 조절, 그러니까 동작점에 해당한 전압과 전류의 그 조절이 가능한 소자, 그래서 능동 소자로 보통 불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 과목 전자회로에서는 반도체 소자를 주 소자로 해서 그 반도체 소자의 특성을 근본 이용해서 그 수동 소자인 RLC를 보조 부품으로 해가지고 증폭기 등 여러 아날로그 회로에 응용되는 그런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 전자 회로의 해석과 그리고 설계의 지식을 습득하는 과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주로 응용하는 거는 증폭기, 본 과목에서는 증폭기 회로 또는 필터나 센서 인터페이스 회로 또는 전원 회로 등 이런 응용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전자회로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반도체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반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맨 처음에 원자 모델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맨 처음에 보아라는 분이 제시한 원자의 모델로서, 원자를 보면은 안에 양성자가 있고 그 주위에 전자들이 어떤 궤도를 타고 궤도를 가지고 회전하고 그리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보아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양전자에 해당한 거는 전하량이 양의 전하량을 갖고, 전자들은 음의 전하량을 갖는데, 전체 전하량은 그래서 중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전자가 그 양성자 주위에 존재하는 거는 무질서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일정한 궤도에 어떤 규칙적인 배치를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자가 존재하는 규칙을 봤더니 각 궤도마다 전자들이 존재하는 수가, 최대 전자가 존재하는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게 2의 n승의 제곱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궤도인, 보통 궤도를 영어로 쉘이라고 얘기하고 또 우리말로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쉘에 존재하는 최대 전자수는 여기 1을 대입하면은 2 곱하기 1의 제곱해서 최대 2개가 존재하고, 두 번째 쉘에 존재하는 전자수는
2를 대입하면은 2 곱하기 2의 제곱해서 총 8개까지 존재하고 그 이상의 전자는 또 다음 궤도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수는 2 곱하기 3의 제곱해서 총 18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각 쉘에 존재하는 전자들의 에너지를 보면은 결국 그 양성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외곽에 있는 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런 기본 그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물질 크게 도체, 절연체, 반도체로 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구분을 하는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도체라는 도체 성격을 갖는 원자들을 보면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구리 또는 뭐 알루미늄 뭐 이런 것들이 도체 원자로 쓰이고 있는데 도차 원자를 보면은 크게 바깥에 있는 전자, 그리고 최외곽이라고 하는데 최외곽에 있는 전자 수가 봤더니 하나인 원자가 도체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외곽을 뺀 나머지 요 가운데 있는 이쪽을 우리가 코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코어의 전하량을 보면은 전체가 중성이기 때문에 최외곽에 있는 전자의 전하량하고 같은 전하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플러스 전하량, 여기는 전자 하나에 마이너스 전하량 이런 형태로 갖고 있고요. 이런 이제 최외곽 전자가 하나인 일가 원자가 도체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내부에 있는 코어가 외부에 있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그 인력이 플러스 1 전하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다른 2개, 3개, 4개 있는 원자보다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의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최외곽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뛰쳐나가서 자유전자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되기가 쉽고 이 자유전자는 결국 음전하의 형태가 되면서 이 자유전자가 움직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보통 전류가 흐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자유전자가 쉽게 발생하기 쉬운 그런 원자를 우리가 도체 원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연체라는 것은 단 원자로 구성된다기보다 여러 합성 물질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나무나 고무나 이런 종이 이런 화학 어떤 물질로 구성돼서 서로 결합할 형태가 굉장히 리지드하게 딱딱하게 구성이 된 상태에서 자유전자가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 그런 물질을 절연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도체하고 틀린 거는 단원자가 아닌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건 이제 반도체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 보면은 반도체는 최외곽 전자가 총 4개인 이런 형태로 갖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체처럼 쉽게 자유전자가 발생하지도 않지만은 또 절연체처럼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아서 전류가 안 흐르는 그런 형태가 아니고 자유전자도 발생할 수 있지만은 도체만큼은 자유전자가 존재하지 않고 발생하지 않고 또 어느 정도 발생해서 전류도 흐를 수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일단 반도체라고 부르고요. 대표적으로 4개인 최외곽 전자가 4개인 원자이기 때문에 그런 대표적인 원자는 실리콘 또는 게르마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실리콘 게르마늄이 있는데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반도체 원자는 실리콘으로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실리콘하고 게르마늄의 이제 전자 배치도를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반도체 사가인 반도체 원자가 하나가 아니고 여러 원자들이 존재할 때 각 원자들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서로 결합하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4개 있는데 요 각각 4개인 전자가 옆에 있는 실리콘 사카 실리콘 원자의 다른 전자하고 같이 공유하는 형태로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총 4개의 체유각 전자를 갖고 있지만은 실제 보는 거는 각각 다른 실리콘 원자하고 공유 결합을 해서 마치 8개의 원자가 체유각 전자가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규칙적으로 다른 실리콘 원자하고 공유 결합해서 규칙적으로 배치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결합을 한 형태가 되면서 이런 형태로 결합하는 것을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원자들을 쭉 넣으면은 서로 공유해서 이런 형태로 존재한다. 이런 거를 알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공유 결합된 반도체 원자들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일단 반도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 반도체는 이 자체로는 실제 전자가 지금 자유전자가 존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서는 반도체 물질로서 바로 응용할 수는 없는 상태고요. 실제 이제 보면은 우리는 이제 그 체외각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뛰쳐나오면 자유전자가 되고 그리고 남아있는 비어있는 거를 우리가 전공, 영어로 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부에서 에너지에 의해서 체외각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뛰쳐나온 형태로 우리가 자유전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공유 결합된 상태에서 자유전자를 많이 만들려면은 많은 외부의 에너지를 가야 되는데 굉장히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상태가 되고 그래서 방법을 구상한 게 자유전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 또는 전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반도체 원자라고 하는 사가 말고 다른 불순물을 섞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사가 말고 오가의 원자를 섞었을 때 어떤 형태로 되냐 보면은 자 사가일 때는 서로 하나씩 공유 결합돼서 자유전자가 없지만은 오가를 두면은 이 오가의 원자에 하나가 공유 결합되면서 하나가 남아서 걔는 쉽게 자유전자가 되는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실리콘 원자에다가 오가의 불순물을 섞으면은 그만큼 자유전자가 쉽게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만든 물질을 N형 반도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또한 형태는 불순물로서 삼가 원자를 섞는 방법입니다. 삼가 원자를 섞으면은 결국은 사가의 그 반도체 원자하고 공유 결합을 하다 보면은 삼가 원자는 하나가 모자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공유 결합을 못하고 하나 모자른 상태로서 이렇게 남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가 아니고 전공의 형태로 하나씩 남는 형태로 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 P형 반도체 이런 형태로 모자라서 전공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P형 반도체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오가 불순물을 섞는 N형 반도체와 그리고 삼가 원자를 섞은 P형 반도체 이 두 가지 형태의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응용할 수 있는 다이오드나 트랜지스터 등 여러 반도체들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N형 반도체에는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고 P형 반도체에는 전공이 많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각각의 그러면은 실제 전류가 흐르는 형태를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형 반도체처럼 자유전자가 많이 생기면은 얘네들은 자유전자들은 이제 어디 구속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동은 마음대로 자기들이 가능지만은 외부의 전기에 의해서
전개 방향에 의해서 일정한 방향으로 얘네들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자들이 외부에 가해진 전개 방향에 따라서 일정한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결국 자유전자는 음전하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자유전자가 이동하는 형태를 우리가 일명 전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많기 때문에 N형 반도체에서 흐르는 전류를 우리 자유전자에 의한 전자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P형 반도체에서는 자유전자가 없고 전공의 형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P형 반도체에서는 어떤 형태로 전류가 흐르느냐? 그러면 실제 보면은 자, 자유전자는 없지만은 이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전자가 외부에 가해지는 전개 방향에 따라서 이 궤도에 따라서 이 전자도 이동을 합니다. 실제 나와서 자유전자 형태로는 이동을 안 하지만은 이 궤도를 따라서 전개 방향에 따라서 일정하게 이동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고요. 마치 전자가 이동을 할 때 옆에 비어 있는 전공에 들어가고 또 그 전자가 그 옆에 있는 전공을 따라서 이동하고 또 전공을 따라서 전자들이 이동을 한다는 모습은 꼭 마치 전공이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처럼 보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여기 전공입니다. 전공 전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반도체에서는 전류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자유전자에 의한 전자전류하고 그 궤도를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는 결국은 전공이 꼭 이동하는 형태로 보이는 전공전류 두 가지 형태로 전류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이오드가 어떻게 이제 만들어지는지를 우리가 따져보도록 합시다. 일단 전에 이제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 두 가지의 우리 반도체 물질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구성됐는지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요 N형 반도체하고 P형 반도체를 한번 결합을 시켜봤습니다. 두 개를 결합을 시켰더니, 자, 초기에는 N형 반도체도 자유전자가 많고 P형 반도체는 전공이 많지만은 실제 전체 전하량은 자유전자가 많다고 해서 전하량이 아니고 전체 전하량은 같은 중성입니다. P형 반도체도 전체 전하량은 중성으로 볼 수 있는데 두 개를 결합을 이렇게 딱 해놨어요. 그러고 났더니 요 정션 그 경계 부분에서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의 경계 부분 우리가 정션에서 근처에 있는 자유전자들이 그 N형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넘어가더라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자유전자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뭐 넘어갔다 들어왔다 이렇게 반복을 하겠지만 멀리 있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여기 근처에 있는 전자들이 P형 반도체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형태로 될 거고요. 그러다 보면 요 N형 반도체에서 여기 자유전자가 빠지고 나면 그 부분은 중성이었다가 결국 자유전자가 빠지니까 전하량이 전반적으로 플러스 전하량을 갖게 되고 자 여기 N형 반도체에서 있던 자유전자가 P형 반도체 경계 부분을 넘어간 부분들 이 부분은 자유전자가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하, 마이너스 전하량을 갖는 이런 형태로 이제 존재가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존재에서는 자, 요게 플러스 전하량, 요게 마이너스 전하량이니까 전반적으로 전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전개의 방향이. 자, 전개의 방향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하면 할수록 이 전개의 그 방향이 이렇게 존재하면은 자유전자한테는 이런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됩니다. 결국은 전개의 방향이 이쪽이니까 여기에 있는 자유전자가 넘어가려고 하더라도 힘을 이쪽으로 받으니까 넘어가기가 힘든 형태로 되겠죠. 요게 이제
점점점 요 층이 점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전기의 세기는 더 커지고 나중에는 전자가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안정된 상태로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 발생된 요 층을 우리가 공핍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포텐셜로 이제 전위 장벽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베리어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명 우리가 전압으로 보면은 0.7V에 해당하는 전위 장벽 값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위 장벽 요 전개를 이기고 자유전자가 넘어가기 위해서는 외부에 0.7V 이상의 전개를 가해지만 이 공핍층을 통과해서 자유전자가 공핍층을 통과해서 P형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아직 외부 전위가 가해지기 전 상태에서는 이런 상태로 해서 안정화된 상태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안정된 상태로 구성된 요거를 우리가 일명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N형, P형 접합한 상태, 요 상태를 우리가 일명 다이오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에 외부에 이제 전위를 가해주는데, 자, 요런 형태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가해지는 형태를 포워드 바이어스, 우리말로 여기 아니고 순입니다.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개의 방향은 이렇게 되고 여기 전위 장벽의 전개의 방향이 이건데 외부에 가해진 전개의 방향이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자유전자가 힘을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결국 외부에 가해진 이 전위에 의해서 발생한 전기에 의해 자유전자는 이 공핍층 전위 장벽을 이기고 통과해서 P 영역으로 P형 반도체 쪽으로 전자들이 통과해서 넘어가게 되는 형태로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할 때 전기에 의해서 N형 반도체 쪽에서는 자유전자들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로 돼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를 N형 반도체에서 이동한 거를 우리가 앞에서 전자전류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전자전류 형태로 전류가 흐르게 되고 넘어간 이 자유전자들은 에너지를 잃으면서 P형 반도체에 있는 많은 전공들에 다시 재결합을 하는 형태로 존재하고 재결합을 하더라도 전기에는 계속 가해지기 때문에 그 재결합된 궤도를 따라서 전자들은 다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동을. 자, 그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치 전공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 P형 반도체에서는 다시 전공을 따라서 전자가 이동하는 전공 전류의 형태로 전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N형 반도체에서는 전자전류, P형 반도체에서는 전공 전류 형태로 해서 결국은 전자가 이동하는, 결국 전류가 흐르는 형태로 존재가 하게 됐습니다. 결국 다이오드에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면은 전류가 흐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요. 자, 다이오드의 반대로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은 자,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네요. 자,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게 되면은 요 N형에 있는 전자들이 이쪽 가해진 전위에 따라서 전기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형태로 돼서 점점점 공핍층이 넓어지는 형태가 되고 최종에는 결국은 전류가 거의 안 흐르는 형태로 이렇게 존재하게 됩니다. 크게 앞에서 다이오드의 순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면 전류가 흐르고 역방향 바이어스를 가해주면은 전류가 안 흐르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는 다이오드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처음에 생성된 다이오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